권리 종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서 작용 기준으로 금방 청구권, 지배권, 형성권, 항변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딱 기억하시는 게 좋죠. 예. 이렇게 한번 메모 딱 해보시면 자기 걸로 딱 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가면 이 문을 하나씩 열고 들어가면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앞 시간에 채권은 요구하는 권리니까 청구권입니다 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채권이 상대방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거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청구권입니다 하니까 맞다. 자 보세요. 이거 시험 두 번이 나오세요. 미칩니다 이러면.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생각난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집합 개념 그림을 크게 그려가지고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둘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토지 전세권이 큰 개념입니까? 전세권이 큰 개념입니까? 오케이. 큰 것은 작은 것에 못 들어가요. 작은 거는 큰 것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제 말 이해되나요? 오케이. 큰 그림이 요구하는 거예요. 청구권이라고요. 큰 그림이 지금 청구권이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000만 원 돈을 빌려줬다. 한 달, 3개월 후에 갚기로 했는데 3개월이 이제 지났는데 그날 되었음에도 안 줍니다. 안 주니까 채권자가 뭐라고 해요? 전화해가지고 약속 날 지났는데 왜 돈 안 갚아? 입금 왜 안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법률적으로 번역하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스토리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스토리를 그렇게 하지만 민법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뭘 요구해요?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갚아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번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잖아요. 맞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 대여금이라고 해요. 빌려준 돈. 대여금 갚아라, 변제하라, 청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에 근거해서? 빌려준 채권에 근거해서 갚아라 하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채권을 근거로. 지금 이해됩니까? 채권을 근거로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이키 신발을 신고 멀리 높이 뛴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제 말 이해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청구권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도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토지가 있는데 누가 승낙도 없이 들어와서 경작하고 있다. 가보니까 시골에 가보니까 그래서 경작하는 사람 마침 거기 있어. 뭐라고 할까요? 왜 내 허락도 없이 경작합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처음에는. 그럼 계속 경작할 것 같으면 나하고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요 비워라. 비워라. 뭘 근거로 비워라 합니까? 무슨 권리를 근거로 비워라 합니까? 소유권 오케이.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 상대로 이 땅에서 빚기시오. 이해되시나요? 토지 돌려주시오. 방해하지 말라라고 청구하는 거잖아요. 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소유권 가지고 청구하잖아요. 아디다스 신발 신고 뛰잖아요, 이 사람. 이해됩니까 지금? 쉽지 않나요? 이 사람이 무슨 신발 신었다고요? 아디다스 신발 신고 뛰고 있다고요. 이 사람은요 나이키 신발 신고 뛰고 있다고요. 그거는 쉽게 구분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채권을 근거로. 이것은요 소유권 물권이잖아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늘 공부해도 이게 왜 이렇지 합니다. 원칙을 알아야 예외가 나오면 이거 특별히 따로 인정했구나. 이거 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원칙을 알아야 돼요. 특히 민법에는 원칙과 예외, 법학에는 원칙과 예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원칙과 예외. 아까 부부는 서로 뭘 요구할 수 있다? 부양해라.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서로 의무가 있으니까 서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양해라 요구할 수 있다. 뭘 근거로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채권입니까? 물건입니까? 신분법. 신분에 근거한 청구권입니다. 이 부양 청구권은 신분에 근거한 청구권이다. 신분상의 청구권이다. 그럼 부부 아닌 사람은 청구할 수 있나요? 안 되지.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뭘 따져야 돼요? 여러분 이 청구권 나오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무엇을 근거로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법학이에요. 그래서 법 공부한 사람은 근거 없이 말한 사람은 들어는 주는데 바로 길을 열어버립니다. 세게 들을 일이 없거든요. 근거 없이 하는 말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자기가 주장하려면 반드시 뭘 내세워야 돼요?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게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이 법학은 근거를 대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학이라 합니다. 논리학 일부예요. 산수예요. 수학이라고 하는데 수학까지도 안 가요. 산수예요. 그냥 산수. 2에서 1을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3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안 더했는데 3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틀렸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2에서 1을 빼면요 1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말도. 청구인데 뭐를 근거로 청구한다고요? 채권 가지고 청구하는지 물건 가지고 청구하는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신분 제거는 시험에도 나오지도 않으니까 막 저런 게 있다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게 핵심이 뭐라고요?
채권하고 물권 아까 두 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 두 개가 늘 시험에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 여자 중에 남자 한 명 세워놓고 남자 찾아내라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쉬운 겁니까 그게. 근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골라내죠.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지 구분해야 골라내죠. 그게 민법이란 말이에요. 별거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근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하실 때 근거를 공부하시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오래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해야 잘하시는 거예요. 채권은 청구권인데 청구권은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채권은 청구권이다 맞는 말이에요. 청구권이 채권이다 하면 틀린 말이다 이 말이에요. 부분은 전체에 속할 수 있지만 전체가 부분에 속할 수는 없거든요. 집합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말 나오니까 사람들이 맨날 헷갈리는 게 이게 뭐 같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쉽죠 이제. 그 되잖아요. 채권은 청구권 중에 일부잖아요.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하면 되는데 청구권이 곧 채권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 말이죠. 채권이 청구권이다 이건 맞아요. 지배권 대표적인 가 물권이잖아요. 물권. 그 다음에 이제 인격권하고요 지식재산권도 있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 아니다 보니까 그건 거의 안 해요. 물권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아까 형성권 중에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이런 단어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권자 갖다 붙이면 돼요. 항변권은 시험에 늘 나오는 것이 반드시 내죠. 이번에도 시험 냈었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너 주면 나도 줄게. 같이 주고받읍시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뜻이에요. 청구권에는 지금 채권이 그 중에 하나다 말이죠. 그 중에 하나다. 요거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요걸 이해하셔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건 미리 공부하려 하지 말고요. 요거를 여러분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구권이 뭘 근거로 한다? 채권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물권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꼭 구분해야 된다. 법학에서는 근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제목이 보시면 권리 변동이라 되어 있잖아요. 제일 위에 제목이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의 뜻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총칭하는 겁니다. 물권 변동하면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채권 변동하면요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 이해됩니까? 권리라는 단어 안에 물권과 채권이 있으니까 권리라는 단어 안에 권리 종류에 채권, 물권이 있으니까 채권이 발생하는 것, 변경되는 것, 소멸하는 것 그건 채권 변동이라고 그러고요. 채권 변동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계약권만 내기 때문에 채권 전체를 안 내거든요. 그런데 물권 변동은 반드시 시험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하면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된다? 물권 변동. 물권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소유권이 생기고 이 소유권이
제한 물권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권이 없어지고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나는 소유권 없어지고 이해됩니까? 이런 과정을 물권 변동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때 등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등기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권 변동과 등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권법의 핵심 분야라고요.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것을 총칭,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다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다. 그 중에서도 물권 변동 생각하셔야 돼요. 물권 변동. 물권 변동.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예. 이때 등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권 변동과 등기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요건 이제 물권편에 가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제를 잡는단 말이에요. 물권편에 가면. 이게 총칙이니까 물권이고 모든 권리 다 한꺼번에 이야기하니까 권리 변동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총칙이라서 민법의 전반으로 풀려있는 모든 걸 갖고 와서 미리 다 집합시켜 놓은 거예요. 앞부분에. 그래서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냥 하나하나 구경하듯이 봐두시면 돼요. 처음부터 당장 안 외워도 돼요. 몇 가지만 주목해 두셔도 좋은데, 여러분 처음에 보시면 그 121페이지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취득은 권리자 기준에서는 사람 기준으로는 취득이에요. 권리 기준으로는 발생이고 표현만 약간 다르지. 발생, 이거 권리 발생인데 권리 취득이라고 해요. 취득. 사람 기준으로 하면 취득이. 취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승계라는 것은 앞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다 이 뜻이 이을 성자예요. 앞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다. 승계. 원시적인 그런 거 없다 이 뜻이에요. 앞 사람의 권리를 전제를 하지 않고 최초로 자기에게 권리가 하나 새로 생기는 것, 그게 원시취득이에요. 요거는 앞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다. 승계. 이어받는다. 이을 성자예요. 한자가. 여러분 원시취득의 예를 보면 그 건물 신축이라고 있어요. 건물 신축. 건물의 신축. 자, 이 스토리 한번 해드릴게요. 갑이 자기 토지에 을에게 건물 하나 지어 달라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대가를 얼마 줄게 이렇게. 건물의 완성을 조건으로 보수를 주겠다 라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자 보세요. 을은 무엇을 약속했나요? 건물 다 지어주겠다. 설계도 도면대로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갑은 뭘 약속했나요? 보수를 주겠다. 일한 대가를 주겠다. 요 계약을 당사자가 합의한 걸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매매 계약이라 부르지 않고 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계약요? 도급. 도급 계약. 그래서 그렇게 요구한 사람을 도급인,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수급인. 이해되시나요? 도급계약의 주인공이
한쪽은 도급인, 일을 요구한 사람, 그 일을 해주기로 약속한 사람은 수급인.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도급계약 뜻이에요. 그럼 도급인은 6개월 안에 완성하겠다, 6달 후에 완성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으면 도급인은 6개월 지나면 뭘 요구합니까? 와서 다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사용승인 받으러 가야 되겠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 봅시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완성해서 넘겨달라 이 말이거든요. 수급인은 6개월로 이제 6개월 딱 맞춰서 공사기간 맞춰서 완공을 하고 마당 청소까지 다 했다. 이해됩니까? 도급인 명함까지 하나 선물로 딱 걸어줬다. 그럼 그날 뭐 요구하겠습니까? 대문 앞에서 보수 주세요 이렇게. 그게 다해. 도급 계약에서 서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도급 계약이 채권 계약이거든요. 서로 요구하는 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둘 다 채권자예요. 서로 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오케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채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보수는 6개월 만에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6천만 원 주겠다 약속했다 치더라도 대리석 값을 줘야 집을 짓죠. 근데 보통 지금 관행이 잘 안 주고 네가 지어라 이럽니다.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줄게 카든지 나눠 줄게 카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요. 일부 주고 또 조금 일부 주고 뭐 이렇게 주든지 아니면 다 끝나면 줄게 하고 이렇게 행포를 부려요. 도급인들이. 보수도 안 주고 여기에 수급인이 자재를 조달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신축되면 누구 거냐? 신축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지금 도급 계약을 했잖아요. 내 집 지어달라 오케이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어리 지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누구냐? 도급인이 보존 등기 해야 될까요? 등기 없이 취득할까요? 도급인이 등기 없이 원시 취득한다. 외우셔야 돼요. 대부분 판례예요. 도급 계약 없이 자기가 자기 비용으로 집을 지었다. 그럼 누구 거예요? 도급 계약 없이 자기 건물을 자기가 지었다. 올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을 때 원시 취득한 사람이 누구냐? 신축자가 취득한다. 등기해야 될까요? 허가받아야 될까요? 그거는 그거고 미등기 무가라도 누가 취득한다? 신축자가 원시 취득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도급 계약했으면 완공을 해도 누구 것이다? 도급인 것이다. 오케이. 그럼 도급 계약 없으면요? 수급인 거예요. 자기 거예요. 오케이. 네. 지금 시험에 나온 거 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대부분 판례고 둘 다. 자, 하나 더 할게요. 집을 잘 지어라 하는 바람에 대리석하고 자재값만 해도 2억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재를 병으로부터 사왔단 말이에요. 자재상에서. 일부 돈 주고 일부는 못 주고 외상해 놓고 일단 사와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 건물 누구 겁니까?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갑소유예요. 갑소유. 완공을 해도 갑소유란 말이에요.
도급계약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을 기준으로 하면 이 돈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리석값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을 지어줬으니까. 자기가 사와서 지었으니까. 공사비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 말고 보수는 인건비고. 이해됐죠? 그것도 구분해야 돼요. 공사금 채권이잖아요. 재료비, 을이 투입한 재료비. 을은 갑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10번도 넘게 냈거든. 이 대리석 병으로부터 사왔잖아요. 그리고 집을 지었잖아요. 공사비 한 2억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 공사비 2억 줄 때까지 집 못 비워주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유치권이에요. 그게 유치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병이 을한테 돈을 덜 받은 거예요. 건축 자재상이. 병은 누구한테 팔았어요? 을한테 팔았잖아요. 근데 갑의 집에 떡 들어와 유치권 행사하고 있네.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을은 갑의 건물을 완공한 공사금이 들어갔지만 병은 을에 대한 매매 대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매매 대금 가지고는 유치권 못합니다. 판결이 최근에 2번 시험 나왔다. 공사금 채권은 유치권 된다. 이해됩니까 지금? 병이 건축 자재 대금 가지고 갑 건물에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7문제 했습니다 지금. 공사금 가지고는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된다. 매매 대금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유치권이 왜 그런가 나중에 유치권 할 때 설명드릴게요 또. 전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게 시험에 다 나온 거란 말이죠. 하나 더 나왔어요. 자, 지금 보세요. 여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계약이 있다고요? 도급계약. 내 집 하나 지어줘. 예. 6개월 만에 지어줄게. 오케이. 그럼 나 그때 보수 줄게. 그게 도급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완공하면 누구 거라고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특약 없이 수급인이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수급인이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했다. 누구 건물이에요? 자기 건물이에요. 자기 건물에 유치권 될까요? 안 될까요? 유치권은 남의 부동산이 됩니다. 동산에. 남의 물건이 되지. 자기 물건에 유치권 안 돼요. 그게 법 조문에 첫째 조문에 딱 첫 글자에 있어요. 타인의 물건, 딱 이렇게 타인의라는 단어가 딱 첫 마디에 나와 있어요. 단디 봐야 돼요. 법 조문은.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 봐도 이런 원리를 알면 혼자 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마치 동굴 탐험하듯이 그냥 뭐 내가 들어갔다 와보는 게 법 조문을. 궁금한 게 있으면 해결될 때가 있고 해결 안 되면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본다. 학원에 와서 교수님한테 물어본다. 빨리 말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거래하시다가 세금 관계가 궁금하다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본다,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본다. 세무사한테 가세요. 그냥 요즘은 그냥 바로 가면 돼요. 전문가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소송 붙었다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변호사한테 가서 빨리 물어보세요. 상담하고 의뢰하면 되거든. 또 몇 군데 상담한다 해서 바로 의뢰하라 하지만 자기가 판단해서 의뢰하면 되잖아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 일단 전문가한테 하나만 팁 드리면 집을 팔고 난 뒤에 세금 물어볼까요? 팔기 전에 물어볼까요? 팔고 난 뒤에는 세무사한테 가지 마세요. 헛방입니다. 그거는 세무사도 손 못 대요. 팔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이걸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이걸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그거 물어보고 결정해야 된다. 세금 많이 나오는 거 팔아놓고 와서 물어봅니다. 작게 나오는 방법 없냐고. 없다 합니다. 바로 팔고 난 뒤에는 계산이 딱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숫자를 세무사한테 뻔한데 이거는 그런 것도 하나 팁이에요. 자, 이런 간단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넘겨봤습니까? 자기한테 소유권이 하나 탁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앞 사람의 권리 전제하지 않고 자기에게 권리가 하나 탁 생기는 거, 이게 원시취득이에요. 이 원시취득이 이렇게 건물 신축,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라는 것도 있어요. 취득시효. 그건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면 1시간이에요. 그거 취득시효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산의 선의취득이라는 것도 있는데, 부동산 중개다 보니까 동산 선의취득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서 안에서 일단 보면 돼요. 어쨌든 이 신축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선계취득은 어떻게 했는데 이어받는다. 이어받는 방법이 소유권을 넘겨주니까, 권리를 넘겨주니까 받는 것, 이전적 선계. 설정해서 주니까 받는 것, 설정적 선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계취득은 이전적, 소유권 넘겨주니까 넘겨받았다. 이렇게 이전적 선계. 전세권 설정해서 전세권자로 인정해주니까 설정적 선계. 이렇게 말해요. 전세권 설정, 이런 것이 저당권 설정, 이런 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설정적 선계인데, 자기 토지에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전세권자에게 주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해서 넘겨받는 거죠. 설정적 선계라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보통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해놨다 이렇게 말해요. 전세권 설정은 누가 해주는 거면 주인이 자기 토지 건물에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전세권자로 인정해 준 거예요. 용어가 거꾸로 쓰고 있다. 일반인들은 반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토지에 전세권 설정해서 내가 이어받은 거다, 승계받은 거다, 이렇게 전세권, 그래서 그냥 다 줄이고 전세권 설정했다 이렇게 말하죠. 인적 승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 소유권을 하나 탁 넘기는 것, 매매로 넘기는 것, 이런 걸 특정 승계라고 그래요. 특정 승계. 부동산 소유권 하나하나를 넘겨주는 것을 특정 승계라고 그래요. 권리 하나하나를 넘겨주는 걸 특정 승계. 그게 대표적인 것이 매매 경우에 특정 승계. 정려도 그렇고 교환도 그렇고. 그런데 상속받는 것은 한꺼번에 다 넘겨받거든요. 권리 의무 전부 다 넘겨받는 것 포괄승계라고 그래요. 상속. 회사 합병도 그렇고요. 여러분 책에는 지금 이전적 승계에 보니까 아파트 매매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받는다 해놨잖아요. 그게 특정 승계예요. 특정 승계. 상속은 지금 빼놨네요. 설명 안 하고 있고. 요게 이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자가 취득하는 경우다. 변경 소멸은 지금 안 적어놨네요. 그냥 놔두고요.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셔도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인데요. 요 권리 변동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표를 한번 잘 보세요. 도표를 보시면
매도인 갑 아파트 매수인 5억 원 이렇게 했습니다. 5억에 매매 계약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1번이 5억에 팝니다 하니까 청약 의사표시고, 을은 그것을 그 가격에 사겠다 했으면 승낙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2번에 보면 갑과 을이 매매 합의 찾았나요? 매매 합의. 매매 합의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매매 계약 또는 매매 이렇게 적어요.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 이 말이에요.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5억에 팔겠다고 청약하니까 청약의 의사표시하고요. 나도 그 가격에 살게 5월달에 그렇게 말이 나왔다는 승낙의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 두 의사표시가 합치된 거예요. 일치된 거예요. 글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읽으면 뭐가 됩니까? 계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합의예요. 약정, 특약, 합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소유권 넘기겠다 말을 했고요. 나는 5억 줄게라고 합의된 거죠. 이걸 대금이라 합니다. 대금. 요거는 재산권, 소유권 넘기기로 약속했고요. 그래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생기고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데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계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의무가 각각 생기는 거예요. 의무를 번역하면 됩니다. 자, 번역해 보세요. 뭐라고요? 채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도 채무자예요. 서로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청구권. 청구권이 뭐라고요? 채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매도인은 무슨 채무가 있나요?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나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 무슨 청구권이 있나요? 대금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죠. 계약으로 인해서 딱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채권 채무를 매매 계약을 통해서 원시 취득한다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채권을 내가 이어받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 때문에 내한테 권리가 하나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이 요거 같은 겁니다.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크게 뭐가 보입니까? 크게 뭐가 보이나요? 동그라미 두 개 보이죠? 이걸 왜 여러분이 제가 이걸 그렸냐면요, 이게 결과예요. 이게 원인이고요. 이걸 법하기 전에 이렇게 해요. 자,
왼쪽 동그라미를 뭐라 부른다고요? 권리 변동의 원인. 오른쪽 동그라미는요, 권리 변동.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채권 채무가 탁탁 생겼는데 그게 권리 변동이 생겼다는 거죠. 채권이 생겼다, 채무가 생겼다, 발생했다, 권리가 생겼다, 권리가 발생했다,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 권리 변동 원인이 뭐였는가? 매매 계약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공부를 안 하면 그 말이 같은 말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왼쪽 동그라미가 권리 변동 원인이에요. 원인. 오른쪽이 권리 변동이에요. 왼쪽은 원인, 오른쪽은 결과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왼쪽은 법률 요건이라 그래요. 오른쪽은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언제 생길까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법률 요건 없는 법률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 효과를 논할 때는 반드시 판단해야 돼요. 법률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해되나요? 갑이 을보고 부양하라 소송 들어왔어요. 판사는 을은 갑에게 부양해줘라 라고 판결 내리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먼저 판단해야 돼요. 내 말이 이해됩니까? 그게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법은 법률 요건 갖추어야 법률 효과 생기도록 틀이 만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법률 효과는 언제 효과가 생긴다? 요건 갖추을 때 생기는 겁니다. 요건을 안 갖추었는데 법률 효과 생기는가? 생기면 안 되죠. 생겨서도 안 되고 생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결과를 자꾸 외우세요. 아니에요. 결과는 자동 나오게 돼 있어요. 뭐를 갖추면, 요건 갖추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인식하면 법학을 10년 당깁니다. 법률 요건 없이는 법률 효과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법률 효과가 지금 매도인하고 매수인에게 각각 채권 채무가 발생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게 뭐냐? 시험 몇 번 냈습니다 이미. 매도인의 채무가 뭐냐? 이렇게 시험 내고. 매도인의 채무는 법률 효과입니까? 법률 요건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뭘까요? 효과죠. 요건이 아니고. 반대로 매매 계약은 법률 효과입니까? 법률 요건입니까? 요건이죠. 이걸 여러 번 냈단 말입니다.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매매가 법률 행위예요. 상속과 건물 신축은 거래가 아니죠. 상속과 건물 신축은 법률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률 요건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물고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바다 물고기하고 민물고기가 있다.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민법에 법률 요건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뭐가 있다? 하나는 뭐 민물고기라 해도 좋고요. 바다고기라 해도 기준 잡으면 돼요. 하나가 뭐라고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행위 이외의 것. 법률행위 아닌 것 다. 아닌 것의 대표적인 것이 상속과 신축. 구분되죠? 매매가 아니잖아요. 상속하고 신축은.
사겠다 팔겠다 합의된 거 아니잖아요. 사망하니까 그냥 상속되는 거고, 건물 지으니까 신축한 거죠. 의사표시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거 구분해야 돼요. 법률행위 아니면 모든 게 이외에 해당돼요. 이외. 그래서 민법의 핵심은 법률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입니까? 법률 요건입니까? 이걸 꼭 연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차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부품이 어디 붙는 건지 모르고 시작하면 이게 뭐지? 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한 7월 달에 오신 분 늘 헤맵니다. 왜냐? 오늘 이 강의 못 들었거든.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탁 제대로 알아듣고 시작하면 쉬운데, 이게 늦게 들어오신 분 진짜 늦게 들어요. 5월달, 6월달, 7월달 오면 늦게 들어온 거거든요. 10월 초에 시험인데, 10월 말에 시험인데, 기본 강의 다 끝났을 때 들어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한글인데 어렵다랍니다. 말을. 한글인데 어렵죠. 어려운 거 공부 다 했는데 우리는 벌써 주위에도 시작하려면 초에 하라 하세요. 적어도 1월 달에는 오라 하셔야 됩니다. 시작하려면. 하늘에 별이 몇 개입니까? 번쩍번쩍.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거요. 뭘 복습하셔야 돼요? 요거. 권리 종류 4가지가 있다. 이해됩니까 지금? 요거 벌써 했잖아요 금방 우리가. 반짝반짝. 복습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공부 다 했다 떼치아보고 놀고 댕기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녁에 한 10분만 복습하시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차 한잔 하시면서 보시든지. 뭘 봐야 된다? 자꾸 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를 읽는가 중요하죠. 권리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첫째 뭡니까? 청구권, 채권 생각하면 되고, 지배권, 물권 생각, 소유권, 전세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형성권, 취소권 생각. 취소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 항변권, 글자 그대로 동시행의 항변권. 너 주면 나도 줄게. 공평, 그게 다 해요. 그게 늘 시험에 나온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행위 이외의 겁니까? 법률 행위잖아요. 오케이.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게 법률 행위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러면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인데, 이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입니까? 법률 요건입니까? 요건 늘 시험 냈다 이 말입니다. 초기에 굉장히 시험 많이 냈다. 그럼 매매 계약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 요 2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한쪽 청약으로 매매 됩니까? 답변이 있어야 승낙이 되죠. 그죠? 이건 계약법의 시작이거든요. 청약과 승낙.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계약 다 했으면 너 소유권 넘겨주면 나도 잔금 다 줄게. 그게 뭐예요? 동시행의 항변권. 공부 거의 다 하신 거예요 벌써. 소유권도 했겠다. 동시행의 항변권도 했겠다. 채권도 했겠다. 물권도 했겠다. 공부 오늘 다 한 거예요 진짜. 근데 이것을 몇 가지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걸 자꾸 배우려 하지 말고요. 그 한 단어만 정확하게 그 이야기 하고 있구나. 탁탁 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자기 걸로.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책에 122페이지 보세요. 122페이지 그 도표에 보시면 2번에 보면 갑과 을이 5월 1일자 매매 합의했잖아요.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의무, 채권 2개 적어놨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7월 1일자 기준으로 서로 뭐 하기로 했습니까? 잔금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언제? 동시에. 동시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같이 주고받기로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이행기인데요. 그때 너 안 주면 나도 못 준다. 동시에 항변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2번 보세요. 법률 요건의 종류 찾았나요? 아래쪽에 갈로 1, 2번. 갈로 1번은 뭐라고 놨습니까? 법률 행위.
2번은 뭐라고 해놨어요? 법률의 규정이라 해놨죠. 법률 행위 아닌 건 전부 법률의 규정이라고 불러요. 별명처럼. 속뜻은 법률 행위 이외의 것, 그 모두를 법률 행위라 불러요. 그럼 요거 두 개잖아요. 보세요. 하나는 법률 행위고 하나는 그거 아니면 전부 법률의 규정이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두 타이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주소가 어디입니까? 왼쪽 동그라미입니까? 오른쪽 동그라미입니까?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겁니까? 법률 효과입니까? 법률 요건이죠. 갈로 1, 2번은 법률 요건 두 종류를 적어 놓은 거예요. 법률 요건. 자, 일단 거기까지 요거 공부하시고 저거 공부하시고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 다음 페이지 법률 행위 보겠습니다.